속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지배하던 중동 전차 시장이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명품 전차요. 명품이든 뭐든 이 사막에선 전부 고철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향후 10년 국가 안보를 책임질 차세대 주력 전차로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최대 900대 규모, 금액으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 계약으로 한국은 단숨에 단일 수출을 넘어 중동, 북아프리카, MENA 전차 시장의 리더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서구의 명품 전차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영역을 1000년 넘게 전쟁과 수탈의 대상이었던 민족이 시장의 판도를 뒤엎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장릭 베르나르입니다. 저는 프랑스 전차 제조사 넥스터 계열에서 글로벌 전차 수출과 입찰 전략을 총괄해왔습니다. 저는 전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차가 선택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폴란드 입찰 이후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라크,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전차 수요가 터져 나왔거든요. 보통은 한두 곳에서 경쟁이 열리면 나머지는 관망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문이 열렸죠. 본사에서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르클레르 전차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정교한 기계였으니까요.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덩치와 전통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기술과 세련됨으로 승부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중동 시장에서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관계는 계약서보다 강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미팅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별다른 긴장은 없었습니다. 경쟁사 명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만 특별히 신경 쓰이진 않았죠. 몇 년 전부터 폴란드 쪽에서 K2라는 전차가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건 가격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모델,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팅 당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각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독일 팀은 언제나처럼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미국 팀은 캐주얼한 복장이었지만 특유의 여유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한국 팀이 있었죠.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짧았고 눈빛은 차분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아랍에미리트 측 실무진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맞이하면서도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예의는 완벽했지만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 겪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중동 협상에서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관계를 언급하거나 과거 사업을 떠올리는 대신 그들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각 전차의 사막 운영 조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펼쳤어요. 르클레르는 걸프전 이후 중동 환경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기계였고 냉각 시스템과 먼지 필터는 극한 조건에서도 작동했습니다. 설명은 매끄러웠고 자료는 완벽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엔진 출력 대비 중량은 어떻게 되나요? 정비 주기는요? 부품 공급망은 어떤 구조인가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평소라면 이런 질문은 기술 담당자가 답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답변에 후속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한국팀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발표는 짧았습니다. 자료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질문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랍에미리트 측이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 했던 것과는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K2의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 물었고 현지 생산 가능성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한국 팀은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현지 공장 설립은 6개월 내 가능합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입니다. 정비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단지 물어본 것에만 답했죠. 하지만
그 답변들은 이상하게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의 순서가 이미 경쟁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독일팀 책임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짧게 눈인사를 나눴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이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본사 회의가 열렸어요. 아랍에미리트 미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고 경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예상대로였고 미국은 정치적 변수가 있었으며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정리했어요. 임원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우려는 없어 보였죠. 한국 전차가 폴란드에서 선택된 건 가격 때문 아닌가?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예산이 부족했고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었고 최고의 성능을 원했어요. 가격으로 결정할 시장이 아니었죠. 그럼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닌가?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랬으니까요. 르클레르는 검증된 기계였고 우리는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장 동향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한국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고 삼성과 LG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전차는 달랐습니다. 전차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아니었어요.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필요한 분야였죠. 그런데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전차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하라고요. 기술 사양만이 아니라 최근 수출 현황, 현지 생산 체계,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전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예의한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신경을 쓰냐고 물었죠. 준비는 해두는 게 좋아. 저는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처음으로 확신을 점검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았어요. 2주일 뒤 한국팀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어요. K2 전차는 최근 5년 사이 폴란드뿐 아니라 터키, 이집트 등에서도 계약을 따냈고 현지 생산 공장을 실제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90%가 넘었고 정비 교육 시스템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검증된 상태였죠. 그건 단순히 가격 조건이 유리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 최고의 전차 제조사였고 르클레르는 여전히 뛰어난 기계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질문의 방향이, 그리고 경쟁의 본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아랍에미리트로요. 공식 미팅이 아니라 현지 실무진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본사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유리함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뤄왔던 승리의 공식이 새로운 게임판 위에 올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제 본능적인 위기의식이 오랜만에 작동되는 느낌 같은 거였죠. 두바이 공항에 내렸을 때 날씨는 뜨거웠습니다. 40도에 가까운 열기가 피부를 눌렀어요. 저는 이 더위에 익숙했죠. 지난 30년 동안 중동을 수없이 오갔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영 인사는 없었어요. 그냥 짐을 받아들고 차로 안내했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곧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조달 담당 부서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아흐메드였어요. 우리는 15년 전 첫 르클레르 계약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죠. 가족 이야기도 나눴고 때로는 저녁 식사도 함께 했어요. 장르익, 잘 지냈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톤이 달랐어요. 뭐랄까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아흐메드, 두바이에 와 있어요. 저녁이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빡빡해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그가 제 연락을 거절한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시간을 냈었죠. 알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요. 다음 날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전력평가팀과의 미팅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약속 장소로 갔죠. 정부청사 별관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와본 곳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알던 얼굴이었어요. 기술평가 담당자였죠.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예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사무적이었죠. 오늘은 기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르클레르의 사막 운영 능력, 정비 체계, 부품 공급망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죠. 그들은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미팅은 20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실사 일정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시면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본사에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팅 내용을 정리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연기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거요. 이미 이 시점에서 저는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을 뿐이었죠. 이틀 뒤 저는 다시 아흐메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안해요, 장리.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고 쓸 수도 없었고 묻고 싶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이미 답을 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시켰죠. 평소엔 일하는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잔을 들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독일팀 책임자였어요. 파리에서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죠. 여기서 보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술을 주문했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어요. 미팅은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빈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실사 일정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는 계속 자리에 없었어요. 비서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이틀, 3일, 나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호텔 방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르클레르의 성능 데이터, 가격 제한서, 유지보수 계획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빠진 게 없었죠.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5일째 되던 날, 저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국 팀을 봤거든요. 그들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체크아웃하는 것 같았죠. 그중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들렸어요. 네, 실사 일정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실사 일정. 우리는 아직 확정도 못 받았는데 그들은 이미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임원진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일정은요? 아직 확정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장관급 인사였고 과거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공손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어요. 현재 전력 평가는 기술팀 주관으로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관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려. 15년, 20년 쌓아온 신뢰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더 이상 두바이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거절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심에 있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었죠.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주축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르클레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외교적 변수가 작용했을 수도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했어요. 기술도, 제안도, 관계도 완벽했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착륙하기 1시간 전, 저는 결심했어요. 본사로 돌아가면 다른 경로를 시도해야겠다고요. 정치적 루트를 통해 프랑스 정부와 논의하고 외교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찰 경쟁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흐름이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 후 파리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쌀쌀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차가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입니다. 변화가 무엇이든 그 변화를 막을 방법을 저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정보 관계자 명단을 뽑았고 접촉 가능한 루트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도 혹시 이건 어쩌면 막을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30년 동안 위기감 없이 현상 유지를 굳건히 해왔기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조달 정책 자문관이었던 피에르에게요. 그는 오랫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중동 시장에 진출할 때도 그가 도왔었죠. 장리, 오랜만이네요.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입찰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기술 평가 이전에 이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내부 라인을 통해서라도요. 피에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장리,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예요. 아랍에미리트와는 여러 현안이 얽혀 있거든요. 전차 입찰에만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입찰이 아니에요. 프랑스 방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대국이 기술 평가를 진행 중이라면 우리가 개입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절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울 수 없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저는 외교부 중동 담당 국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메일에는 현재 상황과 우려를 정리했고 외교적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장은 이틀 뒤에 왔어요. 베르나르 씨,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와는 에너지, 기후, 문화 협력 등 여러 의제가 진행 중입니다. 특정 상업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입찰 과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존중.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프랑스 방산은 단순한 상업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본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미팅, 현지 방문, 정보 라인 접촉 시도까지 전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기술 평가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고 정치적 루트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실사 일정을 먼저 확보한 걸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우위인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몰랐거든요. 르클레르는 검증된 전차였고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죠. 이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독일팀 책임자에게서 메일을 받았어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입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여요. 기술 평가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인가요? 질문의 종류가 달라요. 성능보다는 현재 생산,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체계에 집중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팀이 그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하고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미팅에서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전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너머로요. 일주일 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외교 보좌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는 20년 전 국방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루트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였죠. 면담은 엘리제궁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는 정시에 나타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리,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요. 바쁘셨죠? 언제나 그렇죠.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랍에미리트 상황을 설명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장리,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지만 그들도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압박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에요. 프랑스 방산의 신뢰와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구매국들은 단순히 좋은 무기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이전, 산업 협력,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하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관계에만 기대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요. 장리, 길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카페를 나와 평온한 파리거리를 걷고 있는데 제 마음은 추를 매단 것처럼 무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미팅 기록, 이메일, 보고서,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랐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저는 아랍에미리트 측이 보낸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달랐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지, 생산 능력, 기술 이전 범위, 유지 보수 교육 체계, 부품 국산화율, 장기 파트너십 계획, 성능 항목은 전체의 30%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변함없이 흘렀죠. 하지만 강의 방향은 언제나 바뀔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밀린 이유를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문제는 우리 전차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옛 기준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였죠. 성능, 전통, 관계,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이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성능 경쟁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풍경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다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문장을 적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저는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메일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전력평가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최종평가회의 초청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다음 주 두바이에서 최종기술평가회의가 열린다는 거였죠. 각 경쟁사가 마지막으로 기술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했어요. 임원진은 이걸 기회로 봤습니다. 마지막 기회네요. 준비 잘 하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절차였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기술 이사가 함께였어요. 그는 르클레르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모든 기술 질문에 답할 수 있었죠.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엔진 출력, 장갑 두께, 사격 통제 시스템, 기동성, 모든 항목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회의 당일 아침 우리는 정부청사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별관이 아니었어요. 큰 회의실이었죠. 들어가자 아랍에미리트 측 평가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 정도였어요. 군 관계자, 기술 전문가, 조달 담당자들이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눴어요. 정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죠. 평가단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극한 상황에서의 운영 조건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한 상황.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자료를 펼쳤죠.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첫날 정비 인력의 30%가 손실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력만으로 기본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술 이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정비 인력은 전차 운용의 핵심입니다.
손실률이 30%라면 우선 교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교체 인력이 없다면요. 그런 경우에는 정비 주기를 조정해서 핵심 장비 위주로 조정하면 가동률은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섭씨 45도 환경에서 석 달간 연속 작전 중 보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부품은 무엇입니까? 르클레르는 정밀 설계되어 있어서 부품 호환성이 현지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대부분은 본국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필터나 일부 소모품은 엔진 부품은요. 전문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공급망이 무너지면요. 기술 이사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작전 계획 단계에서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정비 기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야전에서 응급 수리가 가능합니까? 기본적인 수리는 가능하지만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없이는요,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적입니까? 외부 손상 정도만 가능하고 엔진이나 변속기 문제는 본국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르클레르는 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가단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전차는 완벽한 보급과 정비 인프라가 있을 때 최고 성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대 전차의 보급이 무너지면요. 전투력이 저하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상당히 저하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전제를 묻고 있지 않았어요. 최악의 전시 상황을 묻고 있었죠. 네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교전 중 숙련 조종수가 전사했습니다. 훈련 3개월 차 예비 조종수가 대체 투입되었을 때 이 전차의 기본 기능 구현율은 얼마입니까? 르클레르는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훈련이 3개월 차 조종수 기준으로요.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절반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전쟁 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 이사는 침묵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답할수록 우리가 설계한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프랑스 본국과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기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부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전차는 얼마나 작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기술 이사가 답했어요. 그런 상황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보유 부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요. 2주에서 3주 정도일 것입니다. 그 이후는요. 작전 불가능합니다. 수리할 방법은요. 본국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국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요. 기술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했어요. 그럼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평가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없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전차의 설계 철학은 무엇입니까? 기술 이사가 답했어요. 최고의 성능, 최고의 기동성, 최고의 화력입니다. 르클레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세계 최고의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숙련된 병력, 안정적인 보급, 정비 인프라, 본국 지원이 가능한 전쟁에서 그런 조건이 유지됩니까? 기술 이사는 침묵했습니다. 평가단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최상의 날을 위한 전차가 아닙니다. 최악의 날에서 싸울 수 있는 전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들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기술 이사가 물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 답했습니까? 모두 사실대로 말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잘못 답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접근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측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읽지 않았던 그 문서를요. 천천히 읽었어요. 부품 국산화율 90% 이상. 이건 본국 공급망이 무너져도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공장 설립 6개월 이내. 이건 보급선이 차단돼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비교육 3개월 과정. 이건 숙련병이 전사에도 빠르게 충원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야전 정비 매뉴얼 현지어 제공. 이건 본국 기술 지원 없이도 수리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다르게 상정했어요. 그들은 모든 게 악조건의 전시 상황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본국이 사라져도 보급이 끊겨도 숙련병이 없어도 작동하는 전차. 그게 K2였어요. 사흘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산 K 전차 900대 도입 확정. 계약 규모 200억 달러. 저는 본사로 돌아갔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 있었죠.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왜 졌습니까? 저는 답했어요. 우리는 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기계를요.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완벽한 조건은 전쟁 첫날 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기술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전제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평화 시의 논리로 만들었어요. 한국은 전쟁 시의 논리로 만들었죠.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K2가 더 뛰어난 전차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속도로 보면 우리가 빠릅니다. 정밀도로 보면 우리가 높아요. 하지만 지속 운용으로 보면 그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중요한 건 첫날의 속도가 아니라 100일째의 생존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K2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을 대응하는 방식이 이겼어요. 우리는 숙련 병력, 안정된 보급, 완벽한 정비를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미숙한 병력, 무너진 보급, 야전 수리를 전제로 설계했어요. 그리고 구매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파리는 평온했습니다. 센강은 흐르고 거리는 조용했죠. 이 도시는 100년 넘게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논리로 무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직도 휴전선에서 총소리를 듣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의 논리로 만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도 작동하는 기계를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명품이 아니라 생존을 팔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하지만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였다. 그게 차이였다. 한국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노트를 덮었습니다.